정치마스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당부터 오늘 여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선거가 참패한 다음에 말입니다. 그 쇄신의 방향, 그러니까 쇄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목소리가 뭐 당연히 나왔는데 쇄신의 방향성 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원내대표 경선하는 걸 봐도 그 부분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쇄신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뭐 당연하지요. 그러나 지금 나오는 목소리들이 반성의 전부다, 뭐 쇄신 방향의 전부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다음 달 5월 2일 날 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좀 냉정하면서 질서 있는 반성과 쇄신의 방향이 정리되게 될 것입니다. 반성문도 뭐 초선 따로 재선 따로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종합된 의견을 잘 정리해서 내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아마 잘 정리된 백서 형태의 반성문의 형태로 국민 앞에 정중하게 올리게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거면 그 정답 같은데요. 그 정답이 쉽지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조국 사태, 딱 조국 그 사안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 문제가 막 극명하다기보다는 다 양쪽의 요소가 다 있다는 것이죠. 검찰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개혁과 저항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는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와중에 정말 그런 어떤 검찰 개혁을 너무 오래 끌면서 어떤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라고 보는 그런 뭐 다양한 분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일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정확한 중요한 지점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초선들의 경우에는요, 그 얘기를 탁 던짐으로써 어떤 그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누구 덕분에 그거 대놓고 뭐 이런 강성 지지자들 비판, 그리고 또 그 초점이 검찰 개혁이 문제였니 사람아 이런 어떤 비판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개혁을 덜해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해서 이번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강력하게 개혁을 요구하는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개혁을 못했다고 해서 그럼 국민의힘을 찍었단 말이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쉬운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른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는 표현이 뭐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강성 지지자들이 어떤 자신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문자 폭탄을 보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뭐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문자 폭탄을 소위 받아보기도 했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역동적인 시기에 이런 다양한 의견들, 그것이 이제 방향은 같지만 어떤 강도의 더 강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다라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목소리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완전히 고착화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런 목소리 때문에 당내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자꾸 어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고 내용을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는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순기능보다는 그렇게 본다면 전체 공동체 의견을 어떤 통일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좀 다소 역기능이 더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서로 이런 문제를 이번 어떤 반성과 쇄신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함께 이 문제도 제 개인의 의견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로 들으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이 그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의견에 대해서 막 문자 폭탄 이런 강압적인 어떤 수단 같은 게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어떤 공감대가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그 박 위원장님도 어떤 그런 문자 폭탄이 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까? 이런 데서 말씀하시고. 솔직히 그렇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쓴다거나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할 때도 늘 그것을 걱정을 하게 되죠. 야당도 조용하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 시끄러운 부분 각자 좀 나눠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안철수 대표랑 통합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김 의원님 보시기에. 그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을 뭐 반대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통합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통합 자체를 전부 원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정도의 분위기인데 다만 지금 당장 통합이 되겠느냐 아니면 전당대회 이후에 통합이 되겠느냐 이런 점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전당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지도체제가 정비되어야 통합의 물꼬가 틀 수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전당대회 이전에 딱히 합당을 해서 자기가 어떻게 당 지도부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정비가 되면 통합을 하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지분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신이 이제 그 국민의힘에 합당했을 때 어떤 위상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가 정비되면 당연히 통합의 그 방향으로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더 여쭤보기 전에요. 그 관련한 발언 좀 들어보고 더 야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합당 문제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합당 선언이 먼저 돼야 하고 합당 선언이 되면 구체적인 협상이 될 텐데 합당 선언을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합당에 필요한 조건들은 제가 지난주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 들었을 때 별로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호영 대표가 이 합당을 주도하는 게 부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는 맞는 건가요? 지금 주호영 대표가 합당을 주도한다고 해서 하등 잘못될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당대표가 확정되고 그 차기 당대표하고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씀은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요. 이분은 참 참 독서를 맛깔스럽게 잘하세요. 그 독서를 그렇게 맛깔스럽게 하기도 힘든데 안 대표에 대해서 거의 이지매 수준으로 독서를 하시고 하는데요. 의중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종인 위원장 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대로도 독서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비유를 들자면 음식을 잘하는 주방장이 식당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그 식당의 음식 맛이 주방장 바뀌니 왜 이 집에 음식 맛이 이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본인이 때가 주방장이었는데요. 그럴 때가 좀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에 계실 때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요. 당에 계실 때는 왜 국민의힘이 이겼다 그러냐, 야권이 이겼다 그러냐 하면서 국민의힘 바깥에 자꾸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지금 나가서는 약간 또 말씀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결국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만으로 대권 주자를 만들기가 쉽지도 않고 또 대선에 승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도 되는 인물을 함께 정치적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거나 합당을 했을 때는 결국에 자신이 또 대선에 나온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될 거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오세훈 안철수가 경쟁할 때는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당 바깥에서 누굴 찾을 생각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하느냐. 당의 힘을 키워야지.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 또 쏙 들어갔습니다. 그건 어떤 스탠스로 봐야 되나요? 지금도 그럼 같은 논리라면 당 안에서 지금 대선 주자 찾을 생각을 해야지 왜 쓸데없이 밖에 이 말씀을 하셔야지 논리적인 어떤 일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완전히 약간 입장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중심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토가 중심인가요? 그런 면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충분히 후보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라고 일컬어지는 분들로서는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외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또 이번 상황에서는 결국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야권 전체의 그 흡인력을 갖추는 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외부에 있더라도 국민의힘으로 그 불러들일 수 있는 예. 여건이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여쭤보기 전에 제가 김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저번 주였나요? 그 거칠게 정리하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걸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생각을.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 쪽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쪽이 다수파인 것 같습니다. 전망에 있어서는. 지금도 근데 저번 주에 그 전망을 유지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당 기간 동안 예.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거나 또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대선 국면을 주도한다면 훨씬 더 위험하거나 자신의 가능성이 좀 줄어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자면 검찰총장으로서 보여준 자신의 어떤 그 역할이 정치적 자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그런 수사권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신망을 얻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과 함께 활동하는 순간 그런 그동안의 정치적인 자산이 상당 부분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들고 그 정당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 어떤 그 미래상을 보여주고 또 국가 경영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의 후보와 야권 통합을 통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과 자신이 만든 정당이 합당 절차를 하든지 통합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선에 나가면 저는 훨씬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의 보여준 어떤 자신의 검찰총장으로서 보여준 업무 수행 태도 또는 국민의 그 신망을 흐트러지지 않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망이니까 박 위원장도 여쭤보겠습니다. 저 야당 지금 윤 총장 어떤 그림으로 어떤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재원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우선은 본인의 색깔과 본인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에게는 지속 가능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다 반사 이익밖에 없어요. 국민의힘도 이번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것을 잘해서 국민에게 평가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데 되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도 어떤 그 권력, 기득권 이런 것들을 둘러싼 공정이라는 문제가 지금 시대적 화두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하게 현 정부가 불공정하다라고 각을 세운 그런 입장에서 지금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스스로 지속 가능한 자기만의 빛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안 하든 아무 무의미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안철수 전 대표가 저 사그라드는 걸 보고 당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전술적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돈 문제 때문에 밖에서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돈 문제는 뭐 지금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돈이 없어도 정치할 수 있는 시기니까요. 그건 큰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3지대, 중도지대를 독점해왔던 안철수 대표로서는 그 지역에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빨리 그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여기를 선점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당분간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안철수 대표가 떠난 제3지대를 독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제3지대의 성공 가능성이 없었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걸 봤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몸집을 얼마큼 키우는가를 아마 상당 부분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서 거의 대등하게 국민의힘과 통합을 하든 합당을 하든 아니면 들어가서 아니면 그 안에서 뭐를 하든 자기 어떤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이 선거 시점을 놓고 역산해서 더 이상 여기까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 할 때까지는 자기 몸집을 불릴 바깥에서 몸집을 불릴 것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전망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그 김 의원님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돈 문제 혹은 그 제3지대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밖에서 오래 못 버틸 것이다. 그 같은 질문인데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실제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 윤석열 총장에게 뭐 저 선거 자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입당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우선 그렇게 접근하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예.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저 윤석열 총장 정도 되는 예. 정치적인 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창당을 해서 그 정치 자금을 모금하면 충분히 뭐 그 대선 자금을 그 이른바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예. 그런 일은 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안철수 대표의 실패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당에 거대 야당에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여러 번 이미 어떤 당과 연합했다가 깨고 나오고 또 이쪽 당에 연합했다가 깨고 나오고 그런 전력이 많기 때문에 예. 어떤 당에 들어가더라도 그 자신이 뭐 크게 손해를 볼 일도 없고 크게 이익을 볼 그런 상황도 아닌데요. 예. 윤석열 총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정치인이 아니었거든요. 윤석열 총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공정과 뭐 정의 이런 어떤 큰 가치인데 예. 특정 정당에 갔을 때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수사를 했다고 비난을 여권으로부터 네.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과 그 합당을 하겠다고 예. 하는 국면은 결국은 자신이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지금 변변한 주자가 없다고 보고 자신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계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 하는 말로 빈집털이하러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그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 김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윤석열 총장의 어떤 역량이나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락 와서 같이 일하자 하면 금방 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쎄,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그러니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연락이 와도 뭐 제 예.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뭐. 아니 MBC에 전화하면 바로 알려드릴 텐데 지금 아니 뭐 저희가 그런 거간을 할 생각은 없고요. 그 연락처 알기는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결과적으로 다른 어떤 자기 자신 외부의 환경이나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국민이 보시기에 저 사람에게 어떤 투표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역량을 만들고 국민에게 그것을 각인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돈도 만드는 일이고 조직도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본인이 이제 여지까지 이제 법만 해왔지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4차 산업혁명, AI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본인이 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를 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식견 정도는 가져야 되거든요. 바로 그러한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벼락 공부가 통할까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식견을 견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 조직과 자금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윤 총장 얘기 뭐 여기서 나중에 연락 오시면 여기서 말씀하실 거죠? 연락 오면 왔다고 말씀드릴게요. 오세훈 시장의 어떤 행보는 어떻습니까? 평가하시기에. 저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방역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 우리가 과연 뭐 흔히 국민들 입장에서 왜 4명은 되고 5명은 안 되느냐. 뭐 우리가 지하철 타면 수많은 사람들하고 거의 뭐 뺨이 닿을 정도로 있다가 그다음에 식당에 가면 뭐 한 자리씩 건너뛰라 이게 과연 합당하냐 이런 데 대한 사실 불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에 따른 그 방역 지침을 좀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었고요. 그 외에 뭐 공시 가격에 대한 문제 또는 정부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런 모든 것이 저는 상당히 국민들이 지금 좀 기대하는 바를 실천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은 약간 어떤 신선하게 평가를 하시는데 반대쪽에서 보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가진단 키트 사용하고 유흥업소를 밤 10시 이후에 가도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이 조금 뭐랄까요. 중앙정부랑 지금 방역이라는 게 굉장히 위중한 문제인데 약간 가볍게 방역 전문가들랑 논의 없이
좀 직자적으로 툭툭 던지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예. 자가진단 키트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냐 예, 그건 그런 문제 가지고 답이 또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 이제 방역 전문가들이 아까도 와서 말씀하시지만 그건 거기 쓰라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사안을 그 본인이 어떤 다른 방역 전문가랑 긴밀한 협의나 혹은 이렇게 좀 흘려듣고 좀 약간 즉흥적으로 가볍게 그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안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나 어쨌든 예. 저 그 시장으로서 예. 그런 저 방향을 좀 설정을 하고 예. 그것을 보완해가는 저 노력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무리 이제 이 분야가 물론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전문가의 그렇죠. 의료인들의 예. 그 견해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예. 되거든요. 시장이 아무리 이렇게 저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서 가려고 하더라도 결국 의료인들의 예. 어떤 적극적인 저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죠. 예. 저는 다만 지금까지는 너무 그냥 그 아무런 우리가 저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저 정부에서 기계적으로 저 설정한 기준만 따라갔는데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뭐,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공약을 하시고 또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자기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이 방역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가 진단 키트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가 검사 키트죠. 예, 예. 의료진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김재원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민생을 생각해서 본인으로서는 충정으로 제안을 했지만 그것도 역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방역만큼은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좀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장 그 자가 검사 키트 문제도 본인이 입장을 바꾸었어요. 내가 이것은 오해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처음에는 유흥업소나 노래방 이런 곳에 이렇게 영업시간 제한과 연관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곳인 학교, 기숙사, 콜센터, 뭐 보육시설, 요양시설 이런 곳에 더 적합하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좀 바꾸겠다고 다시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혹과 이런 건 좋지만 또 공약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하셔도 좋지만 방역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주위에 그 백신 학회에 관여하는 예. 의료인이나 또는 방역 문제 전문가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예. 많이 냈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정부의 방역 그 대책 중에 상당 부분이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정 기준이 아니라고 예. 비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따져서 그 현장에 맞는 그런 예. 방역 활동이 되도록 하는 방향은 김 저는 의원님 맞다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불합리한 이제 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따져서 뭐 바람직하게 바꿔 나가는 건 여야 상관없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비판하는 쪽에 그 오세훈 시장의 초기의 그 행위를 비판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방역 전문가의 얘기가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뒤집으면서 유흥업소 가기 위해서 자가진단 키트 써라 이런 어떤 약간은 황당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뭐 방역 방향 자체에 대해서 약간 더 바람직하게 찾자는 얘기는 뭐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 뭐, 예. 저 미국 대통령도 옛날에 소독제 먹자고 했는데 그분하고 똑같은 그분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그 공시지가 얘기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공시지가도 굉장한 논란의 대상인데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좀 짧게 다음에 또 여쭤볼게요. 예. 예. 그 공시지가는 바람직합니까? 저는 방향은? 공시지가는 분명히 예. 현실에 맞춰서 좀 한번 지금 또 이의제기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 문제는 좀 바로잡을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김 의원님 그 부분의 생각에 대해서 좀 약간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공시지가 자체가 현실적으로 오른 거에 대해서는 맞춰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오류의 가능성이 문제인가요? 만약에 예. 오류 가능성뿐만 아니고 예. 이 인상 속도가 너무 급격하고 예.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단순히 세금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이라든가 모든 이 연쇄적으로 예. 그 국민의 부담이 급속히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그러려면 세율 조정이 선행되어야 될 정도로 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실거래가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공시가격은 단순히 그 과세의 어떤 표준 가격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실거래가로 맞추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거의 그 OECD 저 평균의 2배 가량 되는 우리나라의 재산세 소득 이 세율을 낮춰가는 노력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에 대해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이번에 알려진 것은 대단히 잘못입니다. 이 부분도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뭐 서울, 제주, 경기 뭐 세 군데 정도만 예를 들어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다 공감합니다. 서울같이 중요한 단체장이 정부와 이런 문제를 좀 조율하자라고 건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팩트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어떤 주장하는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시가격 실거래가에 90% 근접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박 위원장님은? 글쎄 뭐 제가 개인적인 제 말씀을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시네요. 당연히 그렇죠. 문제는. 아니, 그런데 그 집을 못 가진 분들은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집을 못 가진 분들은 아니 하루아침에 5억이 올랐는데 그 집 가진 분들이 그 세금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절대 적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논리도 무시할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리가 재산세에 대해서 과연 그 세금의 그 정당성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세금이 지나치게 높아서 주택 가격은 올랐지만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연간 부담해야 되는 그 세금이 거의 이것이 우리가 충분히 감내하는 그런 정도의 세금이 아니고 일종의 말하자면 징벌 수준이 된다면 예를 들어 많게는 한 10년 정도 보유하면 그 집 전체를 세금으로 다 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 국민들로서는 과연 그 정부를 믿고 계속 그 집에 살 수가 있는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어떤 그 수치에 대한 팩트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아니 이제 그 조정 지역에서 예를 들어 말씀은? 조정 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이 된다면 예를 들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1가구 2주택의 경우 그죠? 그런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될 때 결국은 그게 임대료로 증가가 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갖고 있고 갖고 있지 않고 그 차이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집이 없는 서민에게도 그 세금이 또 증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재원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이 이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만 하더라도 1가구 실거주 그리고 기간 따져서 전부 다 70% 가까운 세금을 다 면제를 해주거든요. 현재까지도. 그리고 이번 문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제안됐던 그런 세금 제도의 문제는 일부 논의를 해가면서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문제니까요. 시간은 다 돼서 그런데 다음에 공시가격 문제 다시 한번 좀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세금 폭탄이 아니고 세금 살인이라 그러거든요. 김 의원님 꼭 끝내실 때 한 말씀 딱 던지셔가지고 우리 김재원 의원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인정해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